안녕하세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라임학술부 이자원입니다. 저희 학술부는 자유글쓰기를 통한 신앙 내러티브 형성, 신생성인기 성인들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술부장을 맡은 19학번 이자원입니다. 저는 학술부원을 맡은 20학번 김승근입니다. 저는 19학번 사세연입니다. 저는 19학번 박재현입니다. 저는 19학번 김수아입니다. 저희 영상은 각자 학술부원들이 돌아가면서 논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다. 본 학술부는 이 중 두 번째 방법인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요새 고민 중이다. 갑갑하고 공허하며 후진하는지 전진하는지 추락하는지 위쪽도 아래쪽도 알지 못한 채 모든 방향으로 가는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 취업과 장래의 고민, 아직 확립되지 않은 자아정체감 속에서 방황하고 우울감을 느낀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모르겠으며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와중에 찾아온 신앙적 고민은 실존적인 외로움을 가져왔다. 여태껏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배워온 신앙으로는 소외된 실존의 감각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 사이에서 흔히 대입병이라 명명된다. 이 개념은 학술적, 병리적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지만 취업과 장래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어 우울감에 빠지는 현상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실존의 고민들을 끌어안은 채 진로와 취업 등을 고민하고 방황하며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증세를 보인다. 이러한 대입병 현상은 필자만의 고민도 대학생들만의 고민도 아닌 청년층 전체의 문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실존적 고민, 방황과 혼란은 청년층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셈이다. 사회의 발전과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발달 단계인 청소년기 다음에 성인기를 바로 적용시킬 수 없게 하고 성인기를 유예하는 기간이 생겨났다. 이런 청년들의 심리 현상을 미국의 심리학자 제프리 아넷은 신생성인기라 명명한다. 이들의 핵심된 과제는 정체성 탐색이다. 아직 찾지 못한 정체성을 찾아 헤매며 고민하는 시기다.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지 못했지만 법적인 성인인 자신을 감각하며 끼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특성인 신앙 내러티브의 혼란들과 본질적인 고민들의 글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지를 모색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유 글쓰기는 신생성인기 성인들의 신앙 내러티브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자유 글쓰기의 특징인 자기를 표현하는 글쓰기가 내러티브를 정립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특징인 글쓰기를 통한 성찰이 자신의 현 상황을 톱파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자유 글쓰기와 신앙 내러티브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다룬 연구는 없다. 그러한 까닭으로 글쓰기와 내러티브 정체성을 연관지어 다른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인 틀을 확립할 것이다. 앞서 만든 이론을 토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 글쓰기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A. 신생성인기 미국의 심리학자 제프리 아넷은 선진국에 사는 대부분의 20대가 신생성인기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20대의 성인기의 발달 과업이라 여겨졌던 네 가지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행 시기를 유보하거나 이행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넷은 선진국 청년들의 발달 현상은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이유에서 현대 선진국들의 20대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발달 단계로 신생성인기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신생성인기로 통일하고자 하는 용어 emerging adulthood는 신생성인기 외에도 성인모색기,
성인 도래기, 성인 진입기, 발현 성인기 등으로 번역되곤 한다. 그동안의 발달 심리학적 맥락에서 20대의 성인은 후기 청소년기, 청년기, 초기 성인기와 같이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발달 심리학적 맥락에서의 용어는 현대의 20대 청년들을 적합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신생성인기를 제시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근거는 전통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독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사회적 역할과 규범적 기대의 측면에서 오늘날의 10대 후반과 20대 후반까지의 인간 발달 시기는 전통적으로 정의되어 왔던 청소년기와 성인기 둘 중 어디에도 꼭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20대는 신생성인기를 거치는가? 기존의 발달 단계 논의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발달 단계인가? 아넷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신생성인기는 인간 발달의 보편적 시기가 아니라 일부 문화에서 아주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 시기다. 아넷이 말한 이 특정 조건이란 후기 산업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20대 청년들은 대학 진학률의 상승과 학업 종료의 시기 지연, 한정된 일자리, 심화된 경쟁, 개인을 주체로 삼는 가치의 확산, 결혼과 출산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가족 형성의 시기가 늦춰지는 사회에 이르러서야 신생성인기의 특징들을 겪게 된다. 신생성인기는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발달 단계로 이에 따른 발달적 특성 역시 새로이 제시한다. 신생성인기를 기존의 청소년기와 그 다음의 성인기와 구분하는 주요한 특성은 총 5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5가지 특성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정체성 탐색의 시기. 보다 명확한 정체감,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찾아가며 확립하는 시기다. 둘째로는 불안정의 시기. 다양한 탐색의 가능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랑과 일자리와 거주에서의 불안정을 가지는 시기다. 셋째는 자기 초점적 시기로 이기성을 뜻하기보다는 자급자족하는 개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배운다는 의미를 지닌다. 넷째는 사이에 끼었다고 느끼는 시기다. 스스로를 청소년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인기에 도달하였다고 인식하지도 않는다. 마지막은 가능성의 시기로 인생의 향방이 크게 확고해지지 않은 시기며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다. 이런 신생성인기의 특성들은 결국 정체성 탐색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된다. 또한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인지적 특성은 후형식적 사고다. 신생성인기의 청년들은 청소년기 특유의 사고인 옳고 그름과 논리의 엄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적 조작기에서 벗어난다. 이는 변증법적 사고와 반성적 판단으로 이어진다. 신생성인기 특유의 후형식적 사고는 그들로 하여금 실생활 문제의 도살인 엄청나게 많은 복잡성과 모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신생성인기는 앞으로의 일과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찾는 정체성 탐색의 시기다. 사회의 변화로 정체감 발달에서 중요한 많은 발달 과업이 이루어지는 인생 단계다. 신생성인기 특유의 복잡성과 모호성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 더욱 세밀한 논의를 필요로 하며 이 시기의 인지적 특성은 그들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업인 정체성 탐색에 역시 마찬가지로 보다 세밀한 접근을 요구한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종교적 발달과의 연관성이다. 아넷, 팍스, 스미스는 신생성인기 성인들의 신앙을 연구하였다. 아넷의 경우에는 정체성 탐색의 관점으로 신생성인기를 특징지었다. 그에 따르면 신생성인기 신앙의 특징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신앙, 관습적 신앙 공동체에 대한 회의적 태도, 민족 배경이 신앙에 영향을 미침과 같은 3가지로 나타난다. 팍스의 경우에는 파울러가 주장한 신앙 발달 단계를 따라 신생성인기를 볼 때 3.5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과 개별적, 성찰적 신앙으로의 전환기를 겪는다. 스미스는 신생성인기의 문화적 주제가 대부분 신앙과 상충한다는 점,
주위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어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 신생성인을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성숙한 성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스미스와 스넬은 신생성인기 성인들의 종교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신생성인기의 종교적 신념은 매우 개인화되어 있었으며 전통적인 종교 교리를 수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체성과 개인적인 신앙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만의 신앙관을 생성해내기에는 미숙하다. 많은 신생성인들은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청소년기까지 소속되었던 종교 공동체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생성인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언어로 자신과 타자, 그리고 경험하는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신앙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긴다. 이들의 종교성, 신앙과 그 공동체에 대해 갖는 태도는 신생성인기의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회의 변화로 지연되어 버린 청소년기의 발달과 업인 정체성 탐색, 복잡해진 실생활을 대면하며 발달된 후형식적 사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판단, 이 세 가지는 오늘날 20대들의 필요를 드러낸다. 단지 청소년기 정체성 탐색의 과정이 조금 더 길어졌음을 뜻하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정체감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20대 성인들에겐 이전과 달라진 인지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B. 내러티브 정체성. 본 논문에서는 신생 성인기의 세 가지 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정체성의 개념으로 내러티브 정체성을 상정하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에 의해 주장된 내러티브 정체성은 자기 이해를 담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서사의 형식을 띈다. 아무리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마침내는 자기 표출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이 겪는 사건들은 주체적 해석을 거쳐 기억되고 역사로 남는다. 정체성은 내러티브의 형식을 띠며 내러티브는 곧 개인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 실생활 속에서 일어난 복잡 다단한 사건들,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모두 담아 표현할 수 있다. 내러티브 정체성은 개별적인 경험들이 전체의 삶을 이루는 부분들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개별 경험의 의미를 드러낸다. 인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위와 사건들은 내러티브 정체성을 구성한다. 행위와 사건들은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적절한 곳에 배열된다. 김태희, 김종백은 내러티브 정체성을 자아정체감으로서의 생애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내러티브 정체성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 정체성은 자기와 경험 간의 관련성을 기초로 구성된다.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특정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둘째, 내러티브 정체성은 자서전적 추론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여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내러티브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표현은 과거 경험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정체성은 의미부여를 포함한다. 의미부여는 과거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내러티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므로 철학적, 심리학적 개념과 신생성인기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리케르는 그에 져서 시간과 이야기와 타자로서의 자기에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자아정체감 개념에 접근했다. 리케르는 내러티브 정체성을 한 개인이 자기의 실제 삶의 역사 속에서 자기 동일성, 지속성과 성격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철학적 개념에서의 내러티브 정체성은 자신의 삶을 지나오는 역사 속에서 나를 알고 나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리케르가 철학적으로 내러티브 정체성을 자아의 정체성의 형식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맥 아담스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내러티브 정체성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그는 현대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미래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내면화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맥락 아래에서 내러티브 정체성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수용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목적 및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그 결과 자기를 내면화하고 서서히 변화시키는 생애 이야기라고 정의된다. 내러티브 정체성은 사람들이 개별적 존재로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리케르와 맥아담스에 이어 살펴볼 것은 신생성인기 시기의 내러티브 정체성과의 관계다. 앞서 다루었던 신생성인기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체성 혼란이었다. 김태희는 내러티브 정체성과 관련하여 신생성인기적 특징을 가진 20대 초반 대학생들을 선정하였는데 그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서전적 추론 능력이 청소년 후기에 시작한다는 점이다. 생애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보다 큰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즉,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경험과 자기와의 관련성 및 의미의 정교함을 추구하고 그 경험들을 일관성 있게 생애 이야기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은 청소년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둘째, 내러티브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의 지속성과 생애 이야기의 일관성 둘 다 청소년기에 증가한다. 개인이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회상한 기억과 자기 관련 정보들을 일관성 있게 생애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셋째, 자기 반성 과정은 자기감의 발달과 병행하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기 동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반성 과정은 개인의 과거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성찰함으로 새로운 나,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알아간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기가 녹록지 않다.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국내 청소년기 특성상 대학에 들어온 이후부터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한다. 따라서 신생성인기의 성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내러티브 정체성 확립을 필요로 한다. 김태희, 김종백의 연구에서 신생성인기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의 삶과 관련된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경험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이들로 하여금 과거의 삶을 재구성하게 하였고,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의 삶의 경험과 대학생이 된 이후의 다양한 경험의 추구에 따라 미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C. 신생성인기의 신앙 내러티브.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 교육법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신앙 내러티브란 신앙인의 내러티브 정체성을 말한다. 한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며 겪고 만들고 해석한 서사가 곧 그의 신앙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감각, 자기감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다. 기독교인의 신앙 경험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초월적 대상에 대한 개인 내적에서의 관계 추구의 경험인 영적 경험, 조직화된 사회적 관습에 따라 따른 훈련 등의 외적인 경건의 추구 경험들을 의미하는 종교적 경험. 신앙 경험은 이 두 가지 경험의 핵심에 자리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앙 경험은 영적 경험과 종교적 경험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가치를 수용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자신의 영적 근본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인식한다. 박향숙은 신생성인기 성인들의 신앙 내러티브 형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메타 내러티브가 아닌 자전적 내러티브의 형성. 둘째, 그럴듯한 임시적이며 일시적인 유사 내러티브가 아닌 자신의 실제의 삶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실존적 내러티브.
셋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자신만의 신앙 내러티브가 아닌 복음 내러티브와의 대면. 신생성인기의 성인들은 던져진 존재로서의 자신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살피며 자기를 감각하는 대신 여태껏 들어왔던 메타 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자신을 해석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와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여태껏 선포되어 왔던 교육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삶으로 와닿지 않는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신생성인기의 성인들은 이러한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자전적 내러티브의 구성과 표현에 있어 미숙하다. 박형숙은 기독교인 신생성인의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내러티브 특성을 발견하였다. 그 특성들 중 첫째는 어렵고 혹독한 현실과 하나님의 뜻의 딜레마를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는 것으로 해결하다로 자전적 내러티브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존 메타 내러티브의 틀로 여전히 자신을 위축시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들의 특성 중 교회에 거주하며 자란 어른, 기독교인 어른들을 비판하는 모습은 자전적 내러티브의 확립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관하여 박형숙은 동일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교육 과정화를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내러티브 탐구가 학습자의 실제 삶의 다양한 위기 경험들을 드러내는 기독교 교육의 연구 방법이자 교육 과정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문자적,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다. 학습자의 실제 삶에 다가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신생 성인들에게 기독교적 내러티브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과 자신이 놓인 실천적 현실을 해석하도록 초청하는 질문을 생성하고 제기해야 한다. 기독교는 삶과 삶의 합치를 요구한다. 기독교에서 바라는 지혜는 칼빈이 일찍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앞에서의 나를 아는 것이다. 삶에서 동떨어진 교육은 결코 몸에 익을 수 없다.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없다. 참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학습자들 스스로에게 내러티브를 형성하여 자기를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주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현 시점에서 기독교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자, D. 자유글쓰기. 본 논문에서 신앙 내러티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자유글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자유글쓰기는 프랑스의 교육가 프레네로부터 시작된 글쓰기 방식이다. 프레네의 자유글쓰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자유글쓰기에서 자유는 다양한 상황의 글쓰기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글쓰기의 창시자인 프레네가 초등학교 개혁을 일으킨 장본인인 만큼 자유글쓰기는 아이들에게 그 1차적인 초점을 맞춘다. 자유글쓰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주제에 대한 장문이자 외부로부터의 압력 없이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만드는 글쓰기 작품이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묘사하여 표현하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스스로가 경험한 세계를 미숙하나마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글쓰기다. 프레네는 자유글쓰기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필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자유글쓰기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두 번째, 자유글쓰기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자유글쓰기는 학교 활동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학교 활동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 자유글쓰기의 특징은 자기 표현과 무형식성, 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찰에 있다. 자유글쓰기의 자기 표현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이는 여태까지 학습자들이 받아온 교육 속 하나님의 개념과 그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딱딱하고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여겨온 바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 자유글쓰기는 신생 성인을 여태껏 배워온 형식과 관습에서 벗어나 창조와 주관의 세계로 안내한다. 자유글쓰기는 쓰는 이를 연기자가 아닌 저자로 만든다. 이로써 쓰는 이들은 자신의 내러티브를 세워나간다. 신생성인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증명한다. 신생성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씀으로써 자전적 내러티브의 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조망하며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저자가 됨으로써 실존적 내러티브의 형성을 위해 나아간다. 자유글쓰기에 따른 신앙 내러티브 확립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실험 검증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주제들에 따라 선행된 연구들을 보며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글쓰기는 분명히 자신을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명순에 따르면 표현적 쓰기란 자아를 표현하는 쓰기를 의미하며 글쓰기의 다른 범주들과 달리 표현적 쓰기는 필자 자신을 중심으로 전경화되는 기능이며 또한 필자의 자아에 가장 가까운 언어다. 이러한 표현적 글쓰기는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을 쓰는 동안 자아는 쓰는 자아와 쓰여지지 않는 자아로 나뉜다. 그 간곡 속에서 나는 어느새 타자로 여겨진다.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동안 넓혀지는 거리감은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만든다. 이 일정의 거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기 표현과 성찰을 이루는 글쓰기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대학과 초중등 교육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더욱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나은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쓰기 수업에서 나를 위한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이 강좌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치유하며 되고 싶은 나에 다가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이자 성찰과 설계를 위한 글쓰기를 위해 시행되었다. 한 학기 동안 상기한 목표를 초점에 맞춰 수업을 진행한 결과 글쓰기가 삶을 성찰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9.4%, 그렇다는 응답은 34.4%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찰과 설계는 먼저 자신의 삶을 이해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생각할 때 이 연구 결과는 표현주의 글쓰기가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임을 말한다. 최우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성찰적 글쓰기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기 성찰적 글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대부분이 자아의 탐색과 발견, 긍정적 자기 이해와 수용, 가치관 정립 및 능동적 미래 지향의 효과를 얻었다. 나은미와 최효진이 연구 모두 그 결과를 학습자의 자기보고식 소감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사례 연구이기에 글쓰기의 효과를 객관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신생성인의 내러티브를 자연적으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기보고식 결과는 검사를 통한 객관적 지표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지표로 다가온다. 최선녀 역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교육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파이너의 자서전 쓰기 이론을 토대로 자서전 쓰기를 교양 글쓰기 수업에 적용했다. 텍스트 및 투기 분석을 통해 자서전 쓰기와 자아 정체성 확립의 연구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효과들 중 의미 있는 결과들을 살펴보면 첫째, 자서전 쓰기는 자기 혹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둘째, 자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에 기여한다. 셋째로 다양한 서사 표현을 활용하여 자서전의 개성을 드러낸다. 넷째, 동료 첨삭을 통해서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효과들을 고찰하며 자유글쓰기를 통해 일어나는 자서전적 글쓰기 부분을 고려할 때 자유글쓰기 역시 최선의 연구와 같거나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신앙 내러티브의 특성과 자유 글쓰기의 특징들을 연관지어 살펴볼 때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다.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요소들과 시간 배분 및 구성, 각 회기마다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꼽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어떻게든 쓸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에 자유 글쓰기인 것이 아닌가? 신앙으로 연결짓는 것은 자유 글쓰기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던가? 자유 글쓰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초적인 자유 글쓰기이며 다른 하나는 초점화된 자유 글쓰기가 그것이다. 초점화된 자유 글쓰기는 기초 자유 글쓰기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주제를 제한하여 선택한 주제 내에서 글쓰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초점화된 자유 글쓰기는 형식뿐 아니라 주제에서도 전적인 자유를 주는 기초적인 자유 글쓰기에서 한 단계 나아감으로써 신앙 내러티브의 형성을 위한 질문을 제공할 당위를 가진다. 이런 자유 글쓰기는 단순히 개인의 내적 표현과 성찰만을 말하지 않으며 신앙의 성장과 다양한 교육 분야들의 접목을 가능케 한다. 프레네가 말한 자유 글쓰기의 세 번째 필요 조건인 자유 글쓰기가 우리 학교 활동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활동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자유 글쓰기를 교육의 일부분이 아닌 교육의 시작점으로서 사용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배움은 곧 삶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한 까닭이며 암과 삶의 일치는 신앙에 있어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 말은 또한 교회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자유 글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시사한다. 본 프로그램은 개인으로도 모임으로도 할 수 있다. 어느 쪽이 효과가 좋을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모임으로 하는 것이 한결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째, 사람의 의지 박약이다. 인간에겐 대체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을 오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유글쓰기의 지속 여부에서 생각할 때 모임이 좋다. 둘째, 사람의 공유 욕구다. 프레네는 아이들의 관심사는 더 이상 개인적인 관심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학급 친구와 통신, 교류하는 친구들에게로 그 관심이 확장된다고 말하였다. 사회적인 동물인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하여 자기 공유와 소속, 연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로써 사회적 연결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 간의 연결을 배제하고 자신만을 계속해 표현하고 쏟아내다 보면 형식만 남은 채 글쓰기는 공허해진다. 다만 주지해야 할 점은 자유글쓰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내밀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부분이다. 라포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글쓰기 모임은 도리어 그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최자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는 본 연구진이 제시한 자유글쓰기 프로그램이다. 아래의 질문들은 처음부터 주제를 생각해 막막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넣어둔 것으로서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꺼내어도 괜찮겠다. 결론. 지금까지 행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란 대주제 하에서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20대의 성인들을 개념화하는 신생 성인기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가장 큰 발달 과업이자 고민거리인 정체성의 혼돈, 특별히 기독교인 신생 성인들의 신앙 내러티브 형성에 자유 글쓰기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색하고 그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자유 글쓰기가 신앙 내러티브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자유 글쓰기의 특징인 자기를 표현하는 글쓰기가 내러티브를 정립하기 때문이며, 둘째, 또 다른 특징인 글쓰기를 통한 성찰이 자신의 현 상황을 톱어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유 글쓰기와 신앙 내러티브에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이 없었기에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표현적 글쓰기, 자서전적 글쓰기, 내러티브 정체성, 자아 정체성과 관련한 논문들을 연구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의 결론을 말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 다음 본 논문을 끝낸다. 첫째, 자유 글쓰기의 특징인 자기 표현은 신생 성인의 메타 내러티브에서 자전적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둘째, 자유 글쓰기의 특징인 성찰은 유사 내러티브에서 실존적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론적 배열이 이루어진 데에 반해 실증적 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데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발제를 마친다. 감사합니다.